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방전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몸이 지치고 마음이 힘들어 아무런 의욕도 나지 않는 날이 있지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도 다시 눈을 감고 싶을 때 해야 할 일이 산더미 같아도 한 발 내딛기가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이런 순간에 우리는 흔히 스스로를 탓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약할까? 왜 다른 사람들처럼 씩씩하게 살지 못할까? 하지만 일단 그렇게 자책하는 마음부터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누구나 지치고 누구나 한계를 느끼며 누구나 잠시 멈추어야 하는 때가 있으니까요. 헬렌 켈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들로도 가득하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힘든 일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이는 그것을 숨기고 살아갈 뿐이고 어떤 이는 넘어졌다가도 조금 더디게 다시 일어설 뿐이지요. 그러니 지금 내가 방전된 상태라 해서 뒤처진 것도 특별히 약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삶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방전되었다는 것은 잘못 살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전등도 오래 켜두면 빛이 약해지듯 휴대폰도 하루 종일 쓰면 배터리가 바닥나는 것처럼 우리 몸과 마음도 쉬어야 다시 빛을 냅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힘든 건 게으른 탓이 아니라 자연이 내게 건네는 안내일 수 있습니다. 잠시 멈추어 쉬라는 신호인 것이지요. 그럴 때는 억지로 자신을 다그치지 말고 아주 작은 것부터 해보면 좋습니다. 오늘 하루 딱 5번만이라도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뇌와 마음은 안정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혹은 창문을 열고 하늘을 바라보는 것도 좋습니다. 파란 하늘, 혹은 구름 낀 하늘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그저 하늘을 바라본다는 단순한 행동이 이미 내 마음을 넓히고 숨통을 트이게 하지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뒤돌아볼 때 이해되지만 앞으로 나아가야만 살아낼 수 있다. 지나간 일 때문에 스스로를 괴롭히기보다 지금 내가 앞으로 내디딜 작은 한 걸음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제의 실수나 후회는 이미 지나간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림자와 씨름하다 보면 현재의 빛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은 단 한 가지라도 내가 잘했다 싶은 일을 떠올려 보세요. 아주 작은 것이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셨다든지, 집안을 조금 정리했다든지, 누군가에게 미소를 지어 주었다든지,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잘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 때 우리는 자꾸 비교를 합니다.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지쳤을까 하고 말이지요. 하지만 세상 어느 누구도 늘 완전한 상태로 살아가진 못합니다. 그저 겉으로는 괜찮은 척, 힘 있는 척 보일 뿐이지요.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지금 여기 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호흡하는 공기, 내 곁에 햇살, 따뜻한 차 한 잔, 그것들이 이미 내 삶을 지탱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방전된 마음을 채우기 위해 거창한 노력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휴대폰을 잠시 내려놓고 10분 정도 걸어보세요. 가까운 공원 아니면 집 앞 골목길이라도 좋습니다. 나무 한 그루를 바라보고 바람이 스치는 소리를 듣는 그 순간 마음 한쪽에 작은 불빛이 켜집니다. 그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방전은 단순히 피로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의 신호라는 점입니다. 몸이 힘들 때는 잠을 자면 회복이 되지만 마음이 지쳐버렸을 때는 단순한 휴식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를 더 따뜻하게 돌보고 스스로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야 합니다. 남이 해주지 않아도 내가 나 자신에게 줄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괜찮다. 내가 지금껏 잘 살아왔다.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의외로 큰 힘이 됩니다. 많은 이들이 힘든 순간에 자신을 책망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 모두는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이겨내며 여기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나의 과거를 돌아보면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은 견뎌냈고 지금 이렇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로 우리는 이미 강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흔히 잊고 사는 것이 바로 이 사실입니다. 간디는 내일 죽을 것처럼 살아라. 영원히 살 것처럼 배워라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오늘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말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게 주어진 하루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삶은 거대한 도전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순간들, 사소한 배움, 평범한 하루가 모여 인생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보다 10분 더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 한 끼를 좀 더 천천히 맛보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내일을 바꿉니다. 후회는 언제나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 조금만 다르게 선택했더라면 하지만 후회는 이미 지나간 일에 머무는 마음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의 삶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짧은 말을 남겼지요. 이 말은 단순한 철학적 사유가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는 초대입니다. 내가 지쳤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회복의 길 위에 서게 됩니다. 혹시라도 마음이 너무 무거워 도저히 아무것도 하기 힘들다면 그저 스스로에게 말을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 나는 괜찮아. 나는 지금도 잘하고 있어. 이런 말이 처음에는 어색할지 몰라도 반복할수록 내 마음은 그 말을 믿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늘 다른 이들에게 칭찬을 받으려 하지만 사실 가장 큰 칭찬은 내가 나에게 건네는 말입니다. 또한 힘들 땐 자연 속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도 좋습니다. 산책길에 떨어진 낙엽을 보며 이 낙엽도 한때는 푸른 잎이었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낙엽이 떨어진다고 해서 나무가 죽는 것은 아닙니다. 봄이 오면 다시 새순이 돋아나듯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방전된 나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연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법정 스님은 아름다운 것들은 다 공짜다. 공기, 햇빛, 바람, 구름, 그리고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있어야만 충전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공짜로 주어진 수많은 선물 속에 살아갑니다. 그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은 저절로 충전됩니다. 그러니 오늘은 억지로 힘내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작은 한 걸음을 내디드세요.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창문을 열어 바람을 맞으며 스스로를 다독이는 말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조금씩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전될 때 가장 먼저 신호를 보내는 것은 몸입니다. 눈꺼풀이 무겁고 다리가 쉽게 풀리고
예전 같지 않다고 한숨이 나오는 순간들이 있지요. 하지만 많은 이들이 몸이 보내는 이 신호를 무시한 채 더 버티려 합니다. 조금만 더 참자, 할 일이 많으니까. 이렇게 스스로를 몰아붙이다 보면 어느 순간 몸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몸의 에너지를 채우는 일은 결코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삶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는 반복하는 것의 산물이다. 탁월함은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몸을 돌보는 습관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 조금씩 쌓아가는 작은 습관들이 결국 내 몸의 힘을 만듭니다. 좋은 수면, 규칙적인 식사, 적당한 운동,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우리는 다시 밝게 빛날 수 있습니다. 먼저,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마음과 몸을 동시에 치유하는 시간입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면 하루 종일 기운이 없지요. 그럴 때는 억지로 잠을 청하기보다 잠들기 전 작은 의식을 만들어 보시길 권합니다.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고 불을 조금 낮추고 휴대폰을 멀리 두는 것. 아주 단순한 행동이지만 뇌는 그 신호를 받으며 이제 쉬어야 할 시간이라 인식합니다. 불면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작은 습관의 반복만으로 차츰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는 휴식입니다. 우리는 쉬는 것조차도 죄책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쉬는 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충전입니다. 전등이 켜져 있기 위해선 반드시 꺼져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동차도 기름을 넣지 않으면 달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무한정 달릴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인간도 결국 자연의 일부입니다. 잠시 멈추고 앉아 바람을 느끼는 시간, 그 순간이 바로 내 몸과 마음의 배터리를 채우는 시간입니다. 몸의 에너지를 되찾기 위해서는 작은 움직임도 도움이 됩니다. 꼭 헬스장에서 땀을 흘려야만 운동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 앞 골목길을 천천히 걸으며 계절의 변화를 눈에 담는 것, 그것도 훌륭한 운동이고 충전입니다. 걷다 보면 생각이 정리되고 숨결이 고르며 어깨에 쌓였던 긴장도 조금씩 풀립니다. 또한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몸의 불씨를 살리는 연료입니다. 너무 자극적이고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제철 과일,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을 챙겨보세요. 작은 식습관의 변화가 몸을 한층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한국의 옛 어른들은 음식이 보약이다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사실 그것은 지금도 변하지 않는 지혜입니다. 힘들 때일수록 몸을 돌보는 일이 먼저입니다. 마음의 고민이 아무리 커도 몸이 지쳐 있으면 그 고민을 감당할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몸이 조금씩 회복되면 마음도 저절로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첫걸음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오늘 조금 더 일찍 눕고 내일 아침 조금 더 천천히 숨쉬며 걷는 것입니다. 몸이 지쳤다는 건 우리가 잘못 살아왔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를 조금 더 돌봐달라.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순간 이미 회복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몸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또 하나의 길은 움직임과 음식, 그리고 생활 습관에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운동이라고 하면 거창하고 힘든 것을 떠올립니다. 헬스장에서 무거운 기구를 들어 올리거나 땀을 뻘뻘 흘리며
달려야만 운동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몸이 지쳐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오히려 무리 없는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작은 움직임입니다. 걷기는 가장 좋은 운동입니다. 신발끈을 묶고 집 앞 골목을 천천히 걸어보세요. 가까운 공원이나 나무 그늘 아래 벤치까지라도 괜찮습니다. 걸음을 옮기면서 심장이 박동하는 소리를 느껴보고 발바닥이 땅을 딛는 감각에 집중해 보세요. 단순하지만 이 짧은 산책이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고 방전된 에너지를 되살려줍니다. 의사들도 종종 말합니다. 약보다 걷기가 낫다. 그리고 가벼운 스트레칭도 큰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두 팔을 쭉 뻗고 어깨를 천천히 돌려보세요. 하루를 시작하는 이 작은 동작이 온몸의 혈액순환을 돕고 굳어있던 근육을 풀어줍니다. 몸은 생각보다 단순해서 조금만 움직여도 활력을 되찾습니다. 음식 역시 우리 몸의 에너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피곤할수록 우리는 달고 기름진 음식을 찾게 되지만 그것은 순간적인 위로일 뿐 곧 다시 무거움으로 다가옵니다. 오히려 제철 과일 한 조각, 따뜻한 국 한 그릇, 잘 씹은 채소가 몸을 맑게 합니다. 음식이 곧 약이다라는 옛말은 여전히 진리입니다. 요즘은 시니어 건강을 위해 잡곡밥, 두부, 생선, 견과류 같은 단순하지만 영양 가득한 음식이 많이 권장되지요.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은 필요하지 않은 것을 사지 않는 것이다. 이는 경제뿐 아니라 음식에도 적용됩니다. 과도하게 화려하고 자극적인 음식 대신 꼭 필요한 영양만 담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건강을 줍니다. 몸은 단순함을 좋아합니다. 단순하게 먹을수록 몸은 가볍고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생활 습관에서도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늦은 밤까지 스마트폰을 붙잡는 대신 불을 일찍 끄는 것, 하루 종일 앉아있는 대신 1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 기지개를 켜는 것, 집안일 중에서도 몸을 움직이는 일을 의식적으로 해보는 것. 이런 습관들이 쌓이면 몸의 피로는 줄고 활력은 돌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말을 가볍게 넘기곤 하지만 사실 그것은 절반의 진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분명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꾸준함이라는 무기가 생깁니다. 서두르지 않고 무리하지 않고 오래 이어가는 힘. 이것이야말로 몸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법정 스님은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지금 여기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몸의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창한 운동, 비싼 보약이 아니라 오늘 내가 내 몸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 두 팔을 하늘로 뻗어 올리고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어 보세요. 그 순간 이미 내 몸은 회복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몸을 돌보는 일은 단순한 건강 관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기초를 다지는 일입니다.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버티고 관계도 지킬 힘이 생깁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는 몸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제 내가 너를 돌볼 차례다. 그 순간부터 몸은 다시 힘을 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몸이 조금 가벼워지면 이제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일 차례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쳐가는 가장 큰 이유는 몸보다 마음에서 비롯될 때가 많습니다.
몸은 잠을 자면 회복되지만 마음은 생각의 무게 때문에 쉽게 가라앉습니다. 걱정, 후회, 두려움이 머릿속을 차지하면 아무리 쉬어도 개운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걱정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미리 끌어다가 지금을 무겁게 만드는 힘입니다. 내일은 어떡하지? 나이 들어 더 힘들어지면 어떡하지 같은 생각이 밤마다 우리를 괴롭히지요. 그러나 정작 내일이 오면 그 걱정은 대부분 사실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마크 트웨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인생에서 수없이 많은 걱정을 해왔지만 그중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 이 말처럼 걱정의 대부분은 현실이 되지 않습니다. 후회는 이미 지나간 과거를 붙잡아 현재를 짓누르는 힘입니다. 그때 내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지금은 다르지 않았을까? 하지만 뒤돌아본다고 해서 어제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은 뒤돌아볼 때 이해되지만 앞으로 나아가야만 살아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후회는 결국 배움으로 바뀔 때만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 어제의 후회는 오늘의 성찰로 남기고 그 무게는 이제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지금 나는 숨쉬고 있다라는 사실을 의식해 보세요.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그 순간 걱정과 후회는 잠시 자리를 비웁니다. 혹은 종이에 오늘 내가 고마웠던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감사의 마음을 기록하는 습관은 걱정의 무게를 덜어내고 마음을 단단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는 스스로를 더 지치게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 왜 다른 사람은 다 잘하는데? 이런 말들은 마음을 더 가라앉게 합니다. 대신 스스로에게 칭찬하는 말을 해보세요. 그래도 나는 오늘 하루 버텼어. 나는 생각보다 잘하고 있어. 이 작은 칭찬이 마음의 온도를 높이고 다시 살아갈 힘을 불어넣어 줍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의 평온을 찾는 첫걸음을 멈춤이라고 합니다. 멈춘다는 것은 무기력해지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안을 들여다보는 용기입니다. 우리가 늘 바쁘게 움직일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잠시 멈추어 숨을 고를 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잦아야 연못에 달이 비치듯 마음도 고요해져야 진짜 나를 비춥니다. 걱정을 내려놓고 후회를 흘려보내는 것은 단번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단 한 번이라도 스스로에게 괜찮아라고 말하는 순간 이미 마음의 회복은 시작됩니다. 내일도 또 걱정이 찾아오겠지만 오늘 내가 배운 이 멈춤과 내려놓음이 내일의 나를 더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단순히 걱정을 줄이고 후회를 덜어내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 깊은 차원에서 나 자신을 이해하고 삶을 바라보는 태도를 바꾸는 일입니다. 마음이란 원래 끊임없이 흔들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작은 말 한마디에도 기뻐했다가 슬퍼하고 작은 사건에도 쉽게 무너집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마음을 붙잡으려 애쓰지만 사실은 붙잡을 수 없음을 인정할 때 오히려 평온에 가까워집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이 짧은 한마디 안에 큰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고통도 오늘 나를 짓누르는 걱정도 결국은 흘러가고 사라질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지금의 괴로움도 언젠가는 사라진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집니다. 또한 철학자 스토아 학파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자라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같은 상황에서도 전혀 다른 마음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비가 내리면 어떤 이는 우울해하지만 어떤 이는 그 빗소리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사건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이런 태도는 실제 삶에서도 큰 힘이 됩니다. 예를 들어, 나이가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제 예전만큼 할 수 없다는 생각에 머무르면 괴롭지만 이제는 조금 더 천천히 살아갈 수 있다는 태도로 바꾸면 오히려 여유가 됩니다. 시니어의 삶은 결핍의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이지요. 법정 스님은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지금 여기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먼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 하지만 사실 행복은 늘 곁에 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가에 머무는 순간 손주가 건네는 짧은 인사, 차 한 잔의 온기. 이런 일상 속 순간을 알아차릴 때 마음은 저절로 충만해집니다. 마음을 치유하는 또 다른 방법은 자비심을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남을 위로하고 보듬어 주는데 익숙하면서도 정작 자신에게는 인색합니다. 그러나 자비심은 타인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지쳐 있을 때 스스로에게도 따뜻한 말을 건네야 합니다. 너는 괜찮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잘 해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자비를 베풀 때 마음은 조금씩 회복됩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마음의 평온은 결코 완벽한 고요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때때로 흔들리고 때때로 아파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입니다. 다만 그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찾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짜 평온에 가까워집니다. 연못 위의 연꽃이 진흙 속에서도 꽃을 피우듯 우리의 마음도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더 깊은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이렇게 다짐해 보면 어떨까요? 나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흔들려도 괜찮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충분히 잘 살아가고 있다. 이 짧은 다짐이 내일의 나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가장 크게 방전되는 순간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비롯될 때가 많습니다. 몸이 조금 피곤해도 마음이 다소 지쳐 있어도 곁에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금세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갈등은 단 한마디 말로도 우리를 무너뜨리곤 합니다. 가족, 부부, 자녀, 때로는 오랜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를 잃습니다. 가족은 우리에게 힘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가장 큰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자녀를 위해 헌신했는데 돌아오는 건 무심한 말 한마디일 때, 배우자를 위해 노력했는데도 늘 오해만 쌓일 때 마음속의 피로는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은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서로를 돌보고 존중하며 책임지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 속 사랑은 언제나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 안에서 가장 많이 기대고 또 가장 많이 실망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갈등은 피할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부모는 자녀의 삶에 간섭하고 싶어지고 자녀는 독립하고 싶어지지요. 이때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작은 말이 큰 다툼으로 번집니다. 내가 널 위해 얼마나 애썼는데 라는 부모의 말은 때로는 나는 내 삶을 살고 싶어라는 자녀의 외침과 부딪힙니다. 이런 갈등 속에서 부모는 지치고 자녀도 힘들어집니다. 부부 사이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가 사실은 나를 가장 잘 이해해줘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가장 많이 부딪히는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사소한 말투, 작은 생활 습관 하나가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밑바탕에는 사실 함께 늙어간다는 두려움과 불안이 숨어 있습니다. 나는 점점 약해지는데 당신마저 내 마음을 몰라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때로는 화로, 때로는 무심함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관계 속에서 방전되는 이유는 상대가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사람 역시 나를 바라보며 같은 말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왜 내 마음을 몰라주지? 결국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해 방전이 반복되는 것이지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는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 내뱉는 작은 말이 생각보다 큰 힘을 가집니다. 비난 대신 고마워라는 말, 원망 대신 괜찮아라는 말이 관계의 무게를 덜어줍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고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는 이미 위로를 받습니다. 관계에서 오는 방전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부터 조금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 내가 더 많이 줬다는 억울함을 잠시 내려놓고 그저 당신도 힘들었겠구나 하고 인정하는 것. 그 한마디가 나와 상대 모두를 가볍게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없이 많은 관계를 맺지만 결국 남는 것은 가까운 가족 몇 사람과의 인연입니다. 그 인연이 내 삶의 버팀목이 되려면 내가 먼저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배려를 건네야 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곁에 있는 이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고맙다. 내가 있어서 내가 힘이 난다. 그 말 한마디가 관계 속에서 잃어버린 에너지를 다시 채워줄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잃어버린 에너지를 되찾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존중과 대화입니다. 존중은 상대를 바꾸려 하기 전에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고, 대화는 내 마음을 억누르지 않고 부드럽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할 때 비로소 우리는 관계 안에서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가족이니까 당연히 이해해 주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족이라 해도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배우자와 수십 년을 함께 살아도 부모와 자식으로 평생을 함께해도 속마음은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당연히 알겠지라는 기대가 쌓여 서로를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존중은 먼저 상대가 모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존중은 큰 행동이 아니라 작은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상대가 말할 때 끝까지 들어주는 것, 비난 대신 이해하려는 눈빛을 건네는 것, 이런 것들이 존중의 출발입니다. 존중받는다고 느끼는 순간 사람은 마음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열린 마음에서 비로소 진짜 대화가 시작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사람은 자신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상대 앞에서 변화한다고 했습니다.
상대를 고치려는 충고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들어주는 경청이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처럼 말에는 힘이 있지만 침묵 속에 귀 기울임에는 더 큰 힘이 있습니다. 대화는 반드시 길고 화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괜찮아 라는 짧은 한마디가 며칠 동안 상대를 버티게 합니다. 또 때로는 고맙다는 한마디가 오랜 갈등을 풀어줍니다. 중요한 건 그 말이 진심이냐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난 말은 상대에게 그대로 전해집니다. 가족 안에서 존중과 대화가 자리 잡으면 관계는 서서히 회복됩니다. 부부가 서로의 하루를 짧게라도 나누며 오늘은 어땠어? 하고 묻는 습관, 부모가 자녀의 말에 잔소리보다 내 생각은 그렇구나라고 먼저 반응하는 태도, 이것들이 쌓이면 관계는 단단해집니다. 관계가 단단해질수록 우리는 방전되는 대신 오히려 힘을 얻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잘못을 보지 말고 먼저 내 마음을 살펴라. 대화는 결국 상대를 바꾸는 도구가 아니라 내 마음을 열어주는 연습입니다.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일 때 상대도 마음을 열게 됩니다.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존중과 대화는 매일 새롭게 쌓아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랑도 존중도 한 번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실천으로 조금씩 깊어지고 단단해집니다. 오늘 저녁 가족과 함께 앉아 차 한 잔을 나누며 짧게라도 대화를 해보세요. 고맙다. 내 덕분에 내가 웃는다. 이 한마디가 내일의 관계를 바꾸고 방전된 마음을 다시 채워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고독이라는 말을 두려움과 외로움으로만 받아들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공허하게만 느끼고 사람과 함께 있어야만 삶이 풍요롭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때로는 혼자 있는 시간에서 찾아옵니다. 고독은 우리를 방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깊은 충전의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혼자 조용히 앉아있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 이 말은 혼자가 불행이라는 뜻이 아니라 고요히 자신을 마주하지 못하는 데서 불행이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늘 소음 속에 살며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기를 원하지만 그 속에서 진짜 나를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나 자신을 다시 찾는 기회가 됩니다. 고독은 마음의 거울과도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때는 보이지 않던 내 마음의 그림자가 혼자 있는 순간에 드러납니다. 때로는 외롭고 허전하게 느껴지지만 그 순간을 지나면 내 안에 숨겨진 힘과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깊은 밤 하늘이 어두워져야만 별빛이 보이는 것처럼 고독은 우리에게 잊고 있던 빛을 보여줍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할 수 있는 일들은 많습니다. 조용히 앉아 차 한 잔을 음미하거나 산책길에서 바람을 느끼거나 짧은 글을 써내려가는 것도 좋습니다. 이 순간들은 겉보기에 사소해 보이지만 내 마음을 치유하는 소중한 의식이 됩니다. 특히 글쓰기는 내 마음을 밖으로 꺼내어 정리하게 해주고 산책은 쌓인 감정을 흘려보내는 길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독의 순간은 더 자주 찾아옵니다. 자녀가 독립하고 배우자와도 서로의 시간이 달라지고 친구들과도 자주 만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노년의 고독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다르게 바라보면 그것은
오히려 새로운 선물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온전히 시간을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있을 수 없는 사람은 타인과 함께 있을 수도 없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과도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고독은 외면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길들여야 할 친구입니다. 고독과 친해지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삶의 본질을 더 깊이 바라볼 수 있습니다.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는 놓치던 것들, 작은 새소리나 바람의 향기, 내 안에 소박한 기쁨이 그제야 보입니다. 그렇게 고독은 우리에게 세상을 새롭게 느낄 수 있는 감각을 열어줍니다. 오늘 하루 단 10분이라도 혼자 있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휴대폰을 멀리 두고 조용히 앉아 숨소리를 느끼거나 작은 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 방전된 내 마음을 채워주는 놀라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고독이 단순히 시간을 비워두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채우는 기회가 되려면 그 속에서 작은 활동을 만들어야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무엇을 하느냐가 우리의 내면을 바꾸고 방전된 삶을 다시 충전시켜 줍니다. 그중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글쓰기입니다. 화려한 글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짧게 적어보거나 지금 내 기분을 한 줄로 남겨도 충분합니다. 글은 내 마음의 거울과 같습니다. 말로는 정리되지 않던 감정이 글로 옮겨지는 순간 내가 왜 힘들었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조금 더 분명히 보이게 됩니다. 심리학자들도 감정을 글로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무게가 줄어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오늘 밤 종이와 펜을 꺼내 오늘 내가 잘한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그 짧은 기록이 내일을 살아갈 힘이 됩니다.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은 산책입니다. 혼자 걸을 때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발걸음이 땅을 딛는 소리, 바람이 스치는 감각,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순간 마음속 어지러움이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영국의 작가 찰스 디킨스도 나는 걸을 때마다 새로운 생각과 힘을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걸음은 단순한 움직임이 아니라 머릿속을 정리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몸이 움직일 때 마음도 함께 흐릅니다. 혼자만의 취미를 가지는 것도 큰 힘이 됩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듣거나 작은 화분을 가꾸는 일도 좋습니다. 취미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위로를 줍니다. 그림이 서툴러도 노래가 완벽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시간을 통해 나 자신에게 집중한다는 점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나는 여전히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는 일이 두려워지지만 바로 그때 작은 취미 하나가 인생을 다시 밝게 만듭니다. 고독 속 활동은 우리를 세상과 단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과 더 깊이 연결시켜 줍니다. 혼자 산책하며 본 나무 한 그루가 글 속에서 마주한 나의 감정이 취미 속에서 만난 작은 성취가 세상을 새롭게 보게 합니다. 우리가 방전된 이유 중 하나는 늘 남에게 맞추고 세상의 속도에 휩쓸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내 속도를 찾을 때 우리는 다시 충전됩니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설 수 있을 때 비로소 함께 설 수 있다.
혼자만의 활동은 나를 홀로 세우는 연습입니다. 내가 나를 지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이들과도 건강하게 어울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30분만이라도 혼자만의 활동을 만들어 보세요. 산책, 글쓰기, 음악 감상, 차를 마시는 의식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그 시간이 쌓이면 어느새 고독은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니라 내 삶을 밝히는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크게 방전되는 순간 중 하나는 오랫동안 맡아온 역할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직장에서의 은퇴, 자녀 양육의 마무리, 사회적 자리에서 물러나는 일들은 모두 우리 삶에 큰 빈자리를 남깁니다. 특히 퇴직은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사건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한 직장에서 묵묵히 일해온 사람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출근을 하고 하루의 리듬을 직장에 맞춰 살아왔지요. 그런데 어느 날 퇴직을 맞고 나니 갑자기 모든 리듬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출근할 필요도, 상사의 지시도, 동료와의 대화도 없습니다. 처음 며칠은 자유로움이 달콤하게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지? 라는 질문이 가슴에 남습니다. 심리학자 에릭슨은 인간의 발달 단계를 설명하며 노년기의 중요한 과제를 통합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의미를 찾고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정리하는 시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퇴직은 이 통합의 시간을 혼란으로 바꿔놓습니다. 그동안 나를 지탱하던 역할이 사라지면 나는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방향을 잃기 쉽습니다. 많은 시니어가 나는 이제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 같다는 상실감을 토로합니다. 하지만 쓸모라는 개념은 우리가 젊을 때 익숙해진 사회적 기준일 뿐입니다. 직장이나 일로만 나의 가치를 판단하면 퇴직 이후 삶은 늘 부족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가치는 생산성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가족과 사회에 큰 의미가 됩니다. 팔순을 맞은 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퇴직 후 무력감에 빠져 지냈지만 손주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삶의 의미를 다시 발견했습니다. 손주의 웃음 속에서 자신이 여전히 필요한 존재임을 느낀 것이지요. 이렇게 역할이 달라질 뿐 쓸모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의 후반부에는 새로운 방식으로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칼릴 지브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은 그대의 이해를 감싸고 있는 껍질을 부수는 것이다. 퇴직 후의 공허함도 결국은 나 자신을 새롭게 이해하도록 돕는 껍질일 수 있습니다. 그 껍질이 부서지는 과정은 아프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더 깊은 지혜를 만나게 됩니다. 퇴직 이후 찾아오는 공허함을 줄이는 방법은 새로운 역할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봉사활동, 동네 모임, 혹은 오랫동안 미뤄왔던 취미 하나도 새로운 역할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여전히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경험을 갖는 것입니다. 방전된 시니어의 삶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장의 시작입니다. 지금까지는 가족과 일을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갈 차례입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공허함은 조금씩 희망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퇴직 이후 또는 나이가 들어 역할이 바뀌고 나면
누구나 한 번쯤은 길을 잃은 듯한 허무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의 빛깔은 전혀 달라집니다. 나이 든 삶을 공허하게만 바라볼 수도 있고 새로운 활력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차이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이 곧 삶을 만든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된다. 나이가 들었다는 사실이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이 든 삶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우리를 결정합니다. 나를 늙었다고만 생각하면 하루하루가 쇠퇴처럼 느껴지지만 나를 더 깊어지고 성숙해졌다고 바라보면 하루하루가 배움의 선물이 됩니다. 시니어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 중 하나는 배움의 자세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것만이 배움은 아닙니다. 새로운 책 한 권을 읽는 것도, 손주에게 요즘 유행하는 노래를 배우는 것도 배움입니다. 배움은 뇌를 깨우고 마음을 젊게 합니다. 나는 이제 배울 나이가 지났다라는 말은 사실 가장 큰 오해입니다. 간디가 남긴 말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배워라. 배움 앞에서는 나이가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움직임과 참여입니다. 세상과 단절된 고독은 우리를 더 지치게 하지만 작은 참여는 삶의 활기를 불어넣습니다. 마을의 작은 모임에 나가거나 취미 동호회에 참여하거나 교회나 절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웃고 대화하는 그 시간이 다시 나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시니어의 사회적 참여는 우울을 줄이고 수명을 늘린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인정입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다는 말은 가장 큰 자기 기만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 그 속에 담긴 경험과 지혜는 그 자체로 귀중한 자산입니다. 젊은 세대는 그 지혜를 통해 길을 찾고 가족은 그 경험을 통해 안정감을 얻습니다. 그러니 나 자신을 스스로 축소시키지 마세요. 오히려 이제는 당당히 말해야 합니다. 나는 여기까지 살아낸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사람이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그 자체로 값진 선물이다. 나이가 든 지금 이 순간도 선물입니다. 늙어간다는 사실은 잃어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더 소중한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젊을 때는 몰랐던 햇살의 따뜻함, 손주의 작은 손길, 배우자의 잔잔한 미소가 지금의 나에겐 더 큰 위로와 기쁨이 됩니다. 삶의 활력은 큰 계획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의 작은 실천에서 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오늘도 살아있구나 하고 감사하는 마음, 산책길에서 꽃 한 송이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 순간 손주에게 짧은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는 행동.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삶의 활력이 됩니다. 그러니 지금 방전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면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나는 아직도 배울 수 있고 아직도 누릴 수 있으며 아직도 줄 수 있다. 이 다짐이 노년기의 새로운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가장 자주 느끼는 불안 중 하나는 경제에 관한 것입니다. 젊을 때는 몸이 힘들어도 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가능성은 줄어들고 지출은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비, 생활비, 손주 뒷바라지까지 겹치면 마음은 늘 무겁습니다. 돈에 대한 불안은 단순히 통장의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자존감, 삶의 태도까지 흔들어 놓습니다. 노후를 준비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스스로를 탓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내가 그때 더 아껴야 했는데 조금만 더 모았더라면 지금 이렇게 불안하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삶은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 변수로 가득합니다. 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사고가 있기도 하고 시대의 흐름이 바뀌어 준비해 둔 것의 가치가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러니 지금의 불안을 모두 과거의 나에게 돌리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때의 나는 그때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은 필요하지 않은 것을 사지 않는 것이다. 경제적 불안이 커질수록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더 많은 것을 채우려 합니다. 그러나 진짜 지혜는 덜어내는 데 있습니다. 나이든 지금 필요한 것은 화려한 소비가 아니라 단순함입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꼭 필요한 것에 집중할 때 비로소 경제의 무게도 가벼워집니다. 또한 돈이 전부라는 생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돈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돈만이 우리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건강한 관계, 평온한 마음, 작은 즐거움이 함께할 때 돈은 제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돈이 많아도 관계가 무너지거나 마음이 병들면 그 돈은 오히려 불안을 키우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경제적 불안을 줄이는 또 하나의 방법은 나눔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조금을 나누는 사람은 더 큰 만족을 느낍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나눔이 사람의 행복감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여준다고 합니다. 나눔은 단순히 돈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 시간과 마음을 나누는 것도 포함됩니다. 작은 봉사, 이웃과의 정, 손주와의 대화도 모두 나눔입니다. 그런 경험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안정감을 줍니다. 경제적 불안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안을 줄이는 길은 단순합니다. 당장 쓸데없는 지출을 하나 줄이고 오늘 하루 감사할 일을 적으며 나눔을 실천하는 것. 이런 작은 행동이 모여 경제적 불안을 조금씩 완화합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소유가 많을수록 행복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필요를 덜어낼수록 행복은 커진다. 지금 가진 것이 많지 않다고 해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필요 없는 것을 비워내고 꼭 필요한 것만 곁에 두면 마음은 훨씬 더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니 오늘은 이렇게 마음속에 다짐해 보세요. 나는 가진 것 안에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 지금 이 순간 필요한 것은 이미 내 안에 있다. 이 다짐이 돈에 대한 불안을 조금은 가볍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노후의 삶을 지탱하는 두 기둥은 건강과 경제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무너지면 삶은 불안해지고 방전의 순간이 더 자주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의료비가 늘어나고 경제적 불안이 커지면 마음이 약해져 몸까지 병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늦은 나이일수록 이 두 가지를 따로가 아니라 함께 바라보아야 합니다. 많은 시니어가 경제적 불안을 줄이기 위해 무리해서 일하거나 반대로 건강을 지키겠다고 모든 지출을 극단적으로 줄입니다. 그러나 한쪽에만 치우치면 결국 또 다른 불안을 낳습니다. 지혜는 균형 속에 있습니다. 몸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작은 수입을 만들어내고 동시에 작은 지출을 줄이며 건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경제를 관리하는 것.
이것이 노년의 안정된 준비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에도 완전히 일을 놓는 대신 가볍게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거나 아이들에게 재능을 가르치는 일, 작은 텃밭을 가꾸며 생산물을 나누는 일도 경제적 가치와 마음의 보람을 함께 줍니다. 이런 활동은 단순한 수입 그 이상으로 삶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건강 역시 경제적 준비의 중요한 축입니다. 젊을 때는 아프면 병원에 가면 되겠지 하고 생각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예방이 최고의 절약임을 깨닫게 됩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습관,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의료비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몸을 지키는 작은 습관이 결국 경제적 부담까지 덜어줍니다. 또한 미래 준비라는 말을 너무 거창하게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대한 재산을 모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의 생활을 단순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비우고 과도한 소비를 줄이고 꼭 필요한 지출만 남기는 것. 이것만으로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고 노후의 불안은 크게 줄어듭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진 것을 덜어낼수록 마음은 더 자유로워진다. 이 말은 경제에도 건강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내 몸에 불필요한 습관을 덜어내면 건강이 좋아지고 내 삶에 불필요한 지출을 덜어내면 경제가 안정됩니다. 결국 단순함이야말로 두 기둥을 동시에 지켜내는 힘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혼자 해결하려는 습관이 강해집니다. 그러나 가족과 나누고 친구와 나누고 지역사회와 나누는 순간 부담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짊어지려 하지 말고 도움을 청하고 나누는 태도가 결국 더 큰 힘을 줍니다. 노후의 준비는 완벽한 대비가 아닙니다. 불안이 전혀 없는 상태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준비란 불안을 줄이는 만큼 오늘을 더 평온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작은 산책으로 건강을 지키고 오늘 작은 절약으로 지출을 줄이는 것. 이 두 가지가 모여 내일의 불안을 덜어줍니다. 그러니 오늘은 이렇게 마음에 새겨보세요. 나는 내 건강과 내 경제를 균형 있게 지켜나갈 수 있다. 완벽할 필요는 없고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다짐이 앞으로의 삶을 더 단단하게 지탱해 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정보화 시대입니다. 스마트폰만 열면 뉴스가 쏟아지고 사람들의 이야기와 영상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필요한 정보는 물론 유익한 것도 많지만 문제는 그 양이 너무 많다는 데 있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매일 엄청난 정보의 물결에 휩쓸리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지쳐버립니다. 예전에는 하루에 들어오는 정보가 제한적이었습니다. 아침 신문, 저녁 뉴스, 동네 사람들과의 대화가 전부였지요. 그러나 지금은 하루에도 수천 개의 소식과 영상이 내 손바닥 안으로 밀려듭니다. 이 가운데 무엇이 진짜 필요한 것인지, 어떤 것이 거짓인지 구별하는 것만으로도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결국 몸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머리와 마음이 방전되는 것이지요.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정보피로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을 때 우리는 오히려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하고 지쳐버린다는 것입니다. 마트에서 물건이 지나치게 많으면 오히려 무엇을 사야 할지 몰라 발걸음이 무거워지듯
정보에 과부하는 우리의 삶을 무겁게 만듭니다. 문제는 이 피로가 단순한 짜증이나 혼란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마음이 산만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점점 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무기력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는 빠른 디지털 변화에 적응하려 애쓰다 보니 더 큰 피로를 느낍니다. 새로운 기능을 배우고 따라가려는 것 자체가 큰 스트레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디지털 피로를 줄이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바로 끊어내기와 한정하기입니다.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붙잡기보다는 일정 시간을 정해두고 꼭 필요한 것만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휴대폰을 켜. 오늘날 우리가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정보화 시대입니다. 스마트폰만 열면 뉴스가 쏟아지고 사람들의 이야기와 영상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필요한 정보는 물론 유익한 것도 많지만 문제는 그 양이 너무 많다는 데 있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매일 엄청난 정보의 물결에 휩쓸리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지쳐버립니다. 예전에는 하루에 들어오는 정보가 제한적이었습니다. 아침 신문, 저녁 뉴스, 동네 사람들과의 대화가 전부였지요. 그러나 지금은 하루에도 수천 개의 소식과 영상이 내 손바닥 안으로 밀려듭니다. 이 가운데 무엇이 진짜 필요한 것인지, 어떤 것이 거짓인지 구별하는 것만으로도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결국 몸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머리와 마음이 방전되는 것이지요.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정보피로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을 때 우리는 오히려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하고 지쳐버린다는 것입니다. 마트에서 물건이 지나치게 많으면 오히려 무엇을 사야 할지 몰라 발걸음이 무거워지듯 정보에 과부하는 우리의 삶을 무겁게 만듭니다. 문제는 이 피로가 단순한 짜증이나 혼란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마음이 산만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점점 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무기력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는 빠른 디지털 변화에 적응하려 애쓰다 보니 더 큰 피로를 느낍니다. 새로운 기능을 배우고 따라가려는 것 자체가 큰 스트레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디지털 피로를 줄이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바로 끊어내기와 한정하기입니다.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붙잡기보다는 일정 시간을 정해두고 꼭 필요한 것만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휴대폰을 켜는 대신 창문을 열고 바람을 먼저 맞아보세요. 저녁에 잠들기 전에는 뉴스 대신 차 한 잔을 마시며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은 단순히 철학적 성찰이 아니라 지금의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나에게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어디까지가 나에게 유익한지 아는 것. 이것이 자기 자신을 아는 첫걸음입니다. 무조건 모든 소식을 다 알아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정보와 연결을 줄인다고 해서 세상과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과도한 연결에서 벗어나야 진짜 중요한 연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 눈앞의 자연, 나 자신과의 대화. 이것들이야말로 우리가 지켜야 할 연결입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하게 살라. 단순함은 본질을 드러낸다. 디지털 시대에 이 말은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본질을 붙잡으려면 단순함을 선택해야 합니다. 휴대폰을 끄고 책 한 권을 읽고 내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 그 단순함 속에서 우리는 다시 충전됩니다. 오늘 하루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하늘을 올려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하늘의 구름은 끊임없이 흘러가지만 그 구름을 바라보는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디지털의 소음이 멀어질 때 비로소 내 마음은 나를 위한 공간을 되찾습니다. 그것이 정보의 과부하 속에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우리가 지켜야 할 마지막 보루는 단순함입니다. 단순하게 산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를 내려놓는 지혜입니다. 삶이 복잡해질수록 마음은 더 쉽게 방전되지만 단순함을 선택할 때 마음은 다시 충전됩니다. 많은 이들이 행복을 찾기 위해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 합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옷, 더 화려한 경험. 하지만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소유는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은 곧 단순함이야말로 진짜 자유라는 뜻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그것을 지키고 관리하느라 마음은 더 피곤해집니다. 반대로 꼭 필요한 것만 곁에 두면 삶은 훨씬 가볍고 자유로워집니다. 단순함은 집안의 물건만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관계, 마음의 습관, 소비의 방식에서도 단순함은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인간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나를 끊임없이 불안하게 하는 습관을 버리고 보여주기 위한 소비를 줄일 때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결국 단순함은 외부의 정리만이 아니라 내 안의 정리이기도 합니다. 삶을 단순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정말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적어보세요. 건강, 가족, 마음의 평온, 혹은 작은 취미. 그 외의 것들은 잠시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할 때 우리는 불필요한 일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말했습니다. 시간을 잘 쓰려면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과감히 버릴 줄 알아야 한다. 단순하게 산다는 것은 바로 이 선택의 용기를 의미합니다. 모든 것을 붙잡으려 하면 결국 아무것도 제대로 지키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 몇 가지를 지키면 그 안에서 우리는 충분히 충만해집니다. 단순함 속에는 의외의 즐거움도 숨어 있습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비워내면 집이 넓어지고 불필요한 약속을 줄이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단순하게 먹으면 음식의 본래 맛을 느끼고 단순하게 살아가면 관계의 본래 따뜻함을 느낍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단순한 삶은 가르쳐 줍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실천을 해보면 어떨까요? 서랍 속에 몇 년째 쓰지 않는 물건 하나를 정리하거나 하루에 꼭 필요한 것만 소비하거나 휴대폰 앱을 정리해 꼭 쓰는 것만 남기는 것도 좋습니다. 단순함은 거대한 결단이 아니라 작은 정리에서 시작됩니다.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지혜는 단순함 속에 있다. 단순함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지혜로운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삶을 단순하게 만들면 방전되었던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다시 힘을 얻습니다. 오늘 하루 꼭 필요한 것만 곁에 두고 살아보세요. 그러면 알게 될 것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단순한 삶 속에서 가장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방전된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 필요한 힘은 때로는 아주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거대한 사건이나 누군가의 극적인 도움이 아니어도 됩니다. 우리를 다시 살게 만드는 힘은 사실 아주 작은 순간에서 찾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와 작은 기쁨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종종 당연한 것들을 잊고 지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가까운 이와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 이 당연한 순간들을 다시 바라보는 순간 마음은 조금씩 충만해집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지금 여기 있다. 우리가 놓치고 있던 지금 이 순간, 바로 그 자리에 감사와 기쁨이 숨어 있습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감사하는 습관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고 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오늘 내가 감사한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그것이 아무리 사소해 보여도 괜찮습니다. 햇살이 따뜻했다는 사실, 지나가던 이가 웃어주었다는 순간, 좋아하는 음악을 들었다는 경험. 이 짧은 기록이 쌓이면 어느새 내 마음은 다시 단단해집니다. 또한 작은 기쁨은 방전된 일상을 다시 불빛처럼 밝혀줍니다. 우리는 종종 행복을 멀리에서 찾으려 하지만 행복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손주가 불러주는 작은 노래, 저녁 하늘에 물드는 노을, 피어나는 꽃 한 송이. 이런 순간을 알아차리는 마음이 바로 회복의 열쇠입니다. 미국의 작가 루이자 메이 올콧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기쁨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큰 행복을 맞을 준비가 된 사람이다. 큰 행복은 하루아침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작은 기쁨을 알아차릴 줄 아는 사람이 결국 큰 행복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작은 순간에 마음을 열어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감사와 작은 기쁨은 더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젊을 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건강히 걸을 수 있다는 것, 가족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아침마다 다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모두 기적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깨달음이 우리를 다시 살게 만듭니다. 감사와 기쁨은 단순한 마음의 태도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몸과 정신을 실제로 치유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혈압이 낮아지고 면역력이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기쁨은 뇌에 긍정적인 화학물질을 분비해 우울과 불안을 줄여줍니다. 즉, 감사와 기쁨은 단순히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몸까지 살리는 힘입니다. 오늘 하루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이미 많은 것을 갖고 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행복하다. 이 다짐이 쌓이면 방전되었던 삶은 다시 충만해집니다. 작은 감사가 모여 큰 힘이 되고 작은 기쁨이 모여 삶 전체를 밝힙니다. 그것이 바로 회복의 열쇠입니다. 작은 감사와 기쁨이 하루를 충전해 준다면 신앙과 철학 그리고 명상은 인생 전체를 지탱하는 근본적인 에너지가 됩니다. 우리가 방전될 때마다 잠시 쉬어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 깊은 곳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찾는 일입니다. 그 힘은 종종 우리의 믿음, 사유, 그리고 고요한 성찰에서 나옵니다. 신앙은 단순히 종교적 의식에 참여하는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홀로가 아니라는 믿음을 갖게 해줍니다.
인생의 길에서 혼자가 아니라 나보다 큰 힘이 나를 이끌어준다는 확신은 큰 위로가 됩니다. 힘든 시간을 지나온 많은 이들은 신앙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 유교에서 강조하는 효와이는 모두 삶을 지탱하는 근본적 힘이 됩니다. 철학 역시 우리에게 큰 에너지를 줍니다.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성찰할 때 우리는 삶의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을 고통과 지루함 사이의 진자운동이라고 표현했지만 동시에 그 진자운동 속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 철학의 역할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철학적 사유는 고통을 없애주지는 않지만 고통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힘을 줍니다. 명상은 신앙과 철학을 실천으로 연결해주는 다리입니다. 복잡한 생각을 내려놓고 숨소리에 집중하며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지지만 하루 5분이라도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면 마음은 차츰 고요해집니다. 부처님은 멈춤은 지혜로 가는 첫걸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명상은 바로 그 멈춤의 연습입니다. 멈춤 속에서 우리는 흩어진 마음을 모으고 방전된 정신을 다시 채웁니다. 한 노부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편은 퇴직 후 무력감에 시달렸지만 매일 새벽 10분씩 호흡 명상을 하며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오랫동안 이어온 신앙 공동체 모임에 꾸준히 참여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마음을 돌보았고 결국 서로에게 더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신앙과 철학, 명상은 각기 다르지만 모두 우리를 회복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인생이 버겁고 의미 없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철학은 말합니다. 너는 여전히 배울 수 있다. 명상은 속삭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라. 이 세 가지 목소리가 함께할 때 우리는 방전된 인생 속에서도 근본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 삶은 언제나 오르막과 내리막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신앙의 위로, 철학의 사유, 명상의 고요가 함께할 때 그 오르막과 내리막은 더 이상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단단한 내면의 힘으로 변합니다. 오늘 하루 10분이라도 시간을 내어보세요. 짧게 기도하거나 철학자의 한 구절을 곱씹거나 눈을 감고 호흡을 세어보는 것. 그 짧은 실천이 모여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근본적인 에너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 힘이야말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 살아가게 만드는 가장 든든한 원천입니다. 우리가 방전되었다는 사실은 결코 끝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방전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휴대폰 배터리가 바닥나야 충전을 시작하듯 우리의 삶도 한 번쯤은 바닥을 경험해야 다시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라는 자책이 아니라 이제 무엇을 통해 다시 충전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평생 교사로 살아온 그는 퇴직 후 몇 년간 무기력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앉아 텔레비전만 보며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어느 날 손주의 숙제를 도와주면서 오랜만에 가르치는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동네 아이들을 모아
무료로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했고 삶은 다시 활력을 얻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퇴직으로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다. 또한 노부부는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함께 걷기를 시작하면서 서로의 대화를 되찾았습니다. 30분 남짓한 산책이었지만 그 안에서 그들은 다시 부부가 되었고 서로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 하나가 방전된 삶을 바꾸어 놓습니다. 방전된 이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여전히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크든 작든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나는 아직 할 수 있다라는 다짐이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것에서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행동은 무엇일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놓치고 있던 기쁨은 무엇일까? 이 질문들의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질문 자체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순간 우리는 이미 회복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헬렌 켈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들로도 가득하다. 방전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극복 또한 누구에게나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그 길을 선택할 용기입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어디에서 힘을 얻고 싶으십니까? 그 답을 찾는 과정이 바로 방전 이후의 새로운 삶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방전된 삶을 바라보고 그것을 회복하는 여러 길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몸과 마음을 돌보는 일, 가족과의 관계를 가꾸는 일, 고독을 충전의 시간으로 바꾸는 일, 돈과 불안을 균형 있게 다루는 지혜, 정보의 홍수 속에서 단순함을 선택하는 용기, 그리고 감사와 기쁨, 신앙과 철학, 명상으로 다져가는 근본적인 힘. 결국 이 모든 길은 하나의 지점에서 만납니다. 바로 다시 살아갈 용기라는 지점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방전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방전된 그 자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충전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전등이 꺼져야 다시 불을 밝히듯 휴대폰이 배터리가 다 떨어져야 충전기를 꽂듯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간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죽을 것처럼 살아라. 영원히 살 것처럼 배워라. 이 말은 두려움이 아니라 용기의 메시지입니다.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을 소중히 살고 영원히 살 것처럼 오늘도 배우고 성장하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 하나가 내일의 나를 바꾸고 내일의 나를 다시 살아가게 만듭니다. 팔순의 아버지가 손주의 웃음에서 다시 삶의 의미를 찾았듯 평생을 함께한 부부가 산책에서 서로의 마음을 다시 확인했듯 우리 모두는 여전히 새로운 기쁨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큰 도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차 한 잔을 나누는 시간, 하늘을 올려다보는 순간, 서로에게 건네는 짧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 그 작은 순간들이 쌓여 우리의 삶을 다시 빛나게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자주 있습니다. 나는 이미 많은 것을 이겨내며 살아왔다. 지금의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존경받아야 할 삶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나를 더 다그치지 말고
나 자신에게도 따뜻한 위로와 칭찬을 건네야 합니다. 괜찮다, 잘하고 있다. 그 말이 내 마음을 다시 세웁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그 자체로 값진 선물이다. 나이가 들었든 지쳐있든 방전되어 있든 지금 살아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이미 선물입니다. 선물로 주어진 오늘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감사와 기쁨으로 채우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의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나는 여전히 살아갈 수 있다. 나는 아직도 배우고 누리고 나눌 수 있다. 그리고 나는 혼자가 아니다. 이 다짐이 마음 깊이 스며드는 순간 방전된 삶은 다시 충전되고 어두웠던 하루는 빛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용기 있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